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회복을 이유로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8% 넘게 증가해 왔는데요. 늘어난 세수만큼 재정이 경제 성장의 선순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604조 4천억 원 규모인데요.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400조 원 넘으면서부터는 아마 언론에서 뭐 슈퍼 예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400조 원을 넘었던 게 2017년이었거든요. 이제 5년 만에 이제 600조, 그러니까 20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600조 원까지도 넘보는 상황이 됐는데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 604.4조도 추경 안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본 예산만 벌써 뭐 작년만 해도 4번 했고 금년에도 지금까지 2번 했는데 예.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겠고 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본 예산은 558조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나고 보니까 604조예요. 50조가 늘어났네요. 50조가 늘어. 그러니까 네. 지금 604조라고 해도 내년에 뭐 추경 몰라 내년 집권층이 바뀌면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으나 604조라는 게 이게 고정된 그 못박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 클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뭐 8점 몇 퍼센트니 지금 8.9%니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내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돈 엄청 썼잖아요. 많이 썼죠. 그죠? 네. 그럼 우리 주머니 얼마나 들어왔냐를 좀 보자고요. 그죠? 뭐 자꾸 재정 이야기 하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하고 예. 2019년에 추경 포함해서 475조 썼어요. 네. 2020년에 554조 썼어요. 네. 늘어난 걸 보니까 79조 3천억이 늘었더라고요. 네. 쓴 게, 네. 늘어난 게. 그걸 제가 2천만 가구로 나누니까 네. 400만 원이에요.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가구당. 네. 그 늘어난 돈을 그걸 12개월로 나누니까 33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가계 소득의 증가를 보니까 얼마가 늘어났냐? 2019년 대비 2020년이 공적 이전이 24만 4천 원 늘었어요. 한 달에요. 네. 네. 아까 계산에 의하면 33만 원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4만 원 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만 원 정도가 엄청나게 빠지네요. 지출을 해도 국민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돈은 그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아직 우리가 반타작밖에 못 했잖아요. 아직 다 아니 6개월밖에 통계가 안 보내지- 나와서 예. 내가 아침에 그걸 계산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쓴 돈이 50조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쓴 게. 네. 이거를 제가 2천만 가구로 나누니까 20만 6천 원이더라고요. 월. 그죠? 늘어나야 돼요. 네, 네. 근데 제가 6월까지의 공적 이전 수지를 보니까 18만 6천 원 줄었어요. 아, 오히려요. 네. 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써도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늘질 않는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 네, 네. 저는 그 부분을 꼭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재정을 어떻게 세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인데 그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네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실제로 쓰는 돈보다도 훨씬 적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하는 것 이야기하기 전에 이 돈이 제대로 국민 손에 들어가는가? 그 질문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 개개인에게 과연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서 그걸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일단 600조 원을 넘기는 이 예산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우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높으냐는 사실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기 전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부자라면 600조도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듯이 5년 만에 400조에서 600조라면 50% 예산이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하고 가계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네네. 그런데 그 가계가 씀씀이가 네. 5년 사이에 50%가 늘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이 예산 지출하고 국민들이 받은 거하고 차이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상당히 잘했다. 그러면 딴 나라에 비해서 덜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딴 나라는 사실 유럽만 해도 몇 개월씩 완전히 봉쇄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네네. 우리는 마스크 가지고 그냥 견디다시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교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한참 지금 토의 중인 것이 5차 재난지원금인데 네. 이게 제가 재난지원금이라 그러면 재난을 받은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난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물론 어려운 계층이 있는데 네네. 그 KDI에서 작년에 나눠졌던 1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줬던. 네, 조사를 네. 해보면은 제일 밑에 1분위는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줍니다. 제일 위에 5분위는 소득은 안 주는데 소비가 줍니다. 네. 거긴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여행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쓰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계층은 소득도 소비도 안 줄어요. 그렇다면 지금 재난지원금 이거 거의 위로금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25만 원 받지만 이미 지적하신 대로 그것의 몇 배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계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남들 받는데 나도 25만 원 받아야지. 남들 받는 데면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거는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아주 악성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증가가 왜 일어났냐를 설명하기 전에는 이게 좋으냐 나쁘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필요하면은 50%라도 늘어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지출해야 필요했는가?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연이어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일단은 이 교수님이 한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한다면은 2021년 지금 2차 추경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지금 604.9조를 쓴다고 지금 이제 그 예산 그 안에서 나왔는데 네. 그런데 내년 그 예산이 604조.4예요. 네, 604조 4천억 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0.5조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거는 본 예산에 추경이 더해진 추경까지 거고 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은 새 본 예산은 예산인 그 거고. 추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 더 악화될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백신 최소한도 접종도 지금 높아지고 우리가 있고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백신이 이제 그 보급되면서 그러면서 금년보다 뭐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금년보다는 회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금년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느냐. 요게 첫째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신 같은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높였다고 얘기하는데, 예산 대부분 보면은 가장 많이 도는 가는 게 뭐 뉴딜이나 네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데로 많이 가거든요. 예. 실제로 가보면은 그냥 뭐 백신 같은 거 더 사는 돈은 한 3조 원. 뭐 2배로 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미미하다, 3조 원 상대적으로. 수준. 뭐 방역 같은 거 뭐 많아봤자 뭐 10조 원 이상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증가한 돈 상당 부분은 다른 데로 간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과거에는 이렇게 그 비상 사태로 돈을 일단 늘렸다면은 네. 그러면 비상 사태가 끝나면은 최소한도 그럼 돈이 덜 쓰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23년, 24년, 25년 수치를 보면은 계속 5%, 4%대로 늡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이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느느냐? 네. 뭐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시지만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계속 미래 돈을 이렇게 더 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좀 의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높은 게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예. 그 본 예산 증가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물론 2020년, 2021년 2021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네. 2020년 예산은 코로나 전에 예, 구성됐으니까 편성이 되고 확정이 본 됐으니까. 예산은요. 그런데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본 예산 증가한 게 그 2018년 7.1%, 2019년 9.5%, 그다음에 2020년 9.1%예요. 오히려 코로나가 없을 때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 지출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요걸 하나 이유로 그냥 일로 뭐 그 자기네들 어차피 늘리고 싶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독감이라는 어떤 빌미가 왔으니까 높이지 않느냐 그런 의심까지도 좀 드네요. 네. 사실 이 재정,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거는 뭐 그냥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세수가 많이 거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수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이제는 뭐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좀 추산되고 있고 또 채무, GDP 대비 채무 규모 자체가 이제 50%를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 우리가 D1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D1이라고 하는 건 진짜 정부,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빚이 GDP에 얼마인가 하는 그 비율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이게 1이 올라가면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까? 바깥 사람들이 보는 어떤 한국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위험도가 이게 높아지죠. 급증해져요. 그러니까 40에서 41 올라가는 거하고 49에서 51 올라가는 게 똑같은 1 올라가는 거지만 속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보는 그 위험도는 이게 그 우리가 엑스포넨셜하게 이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곡선으로 올라가는 아닌 게 아니라 Y는 X 곡선은 아니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1% 올라간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 49에서 50 넘어간다? 50에서 51 넘어간다?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말씀.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40 이야기할 때, 40 넘어가 이야기할 때, 야, 그럼 뭐 40이 뭔 대수냐라고 이야기한 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네. 벌써 50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조금 40이라는 뭐 있으면 숫자가 법에 정해져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죠. 좀 있으면 60은 뭔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저는 이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야, 이건 뭐 베네수엘라랑 뭐가 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작년에 2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가 되면 왜 안 주지? 그럼 2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작년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 더 안 주지?
이게 이런 그 폴리티컬 정치적인 압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앞편을 더 주사하듯이 계속해서 더 줘야만 늘려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정권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50% 넘어갔다는 것은 첫째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지금 영향을 줄수 리스크 있는. 요인이 커진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걸 계속해서 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더 안 주면 네. 더 안 주면 정치적으로 예, 굉장히 불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안 주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작년에 질문을 20만 원 하게 되는 줬는데 금년에 20만 원 주잖아요. 네.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저는 이 돈을 받는 분들에게 굉장히 나쁜 관행을 이 정부가 저는 그 심어줬다는 차원에서 이게 타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계속 이 정부가 집권하면 네. 계속해서 이 뭔가 풀어야 비율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당장 금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에 그 우리 이전 소득이 얼마였냐 하면 1년 평균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24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금년 상반기만 보니까 작년보다도 18만 6천 원이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더 주지 않으면 작년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요. 추석 지나고 나면 서둘러 추경 또 한 번 더 하고 전 국민 지원금 한 번 더 주자 해서 작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네. 그래 보는 거죠. 또 돈을 풀 것이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GDP 대비 채무 규모를 봤을 때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비율이 36%여서 그때 이제 40%를 넘니 많이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50%를 넘었고 앞서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한 3, 4년 후에는 60%까지도 육박하는 상황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속도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네. 엄청나게 빠른데 이제 저희들이 빚이란 거는 결국 자기가 빌려서 쓴 거하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갚는 거하고 이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쓰는 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번 버는 쪽도 생각을 해보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가 초과 세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뭐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시면은 예. 지금 당연히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졌다면은 지출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왜 세수가 늘어났냐 보시면 부동산 세니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거 지속되면 안 되는 세금들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진짜 지금 그 하고자 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된다면은 부동산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늘어난 세수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집값 오른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올라갔다면 그럼 내년 후년 쭉 올라가면 저는 계속 생각이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써도 돼요. 근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더군다나 쓰는 것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이거 써서 저희가 뭐 100조 늘어났다, 100조 적자가 나갔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져서 내년에는 100조 이상을 쓰셔야죠 그러면은. 근데 이 100조 쓰고 나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야말로 지금 20대 밑에서 한 10년, 20년 후면은 다 갚아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지금 기본 소득보다는 지금 기본 채무부터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진짜 정치권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표를 얻기 편할지 몰라도 역사에 숫자 남습니다. 다. 남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성이 이렇게 급속히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나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집에서 봐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면 보통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출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서 그걸 좀 이제 조정을 하거나 뭐 그런 조치를 집에서도 취하는데 국가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보다 일단 또 더 걱정되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어저께 나온 그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장기 국가 운영 재정 계획하고 나온 숫자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작년 8월에 나온 보고서에는 2024년 국채 비율이 그 58.3% 될 거라고 나왔어요. 2024년에. 장기 계획에는 작년 8년에 나온 숫자는 금년 지금 예산안에 어저께 나온 숫자는 2024년에 56.1%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진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쓴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좀 더 들여다봤더니 그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통하는데 지금 그 국가 총 수입이 네. 내년서부터 그 8월에 비교하면은 매년 한 50조 원 더 받는다고 지금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총 수익이. 총 수입 자체를 수입 세팅 자체가? 자체를 그렇게 해놨다는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이신 50조 거죠? 원씩 더 쓰고 있다고 쓰고 그다음에 세금은 한 40조 원 더 거칠 거라고 썼거든요. 뭐 내년에는 뭐 경기 회복 그리고 뭐 그 금년에 중소기업 못 낸 세금 내기 때문에 뭐 내년은 그렇게 오른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2023년, 24년, 25년 계속 될 거냐? 이건 지속될 상당히 것인가?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과하게 낙관적인 숫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게 첫째 좀 걱정되고요. 낙관적인데도 지금 60%를 향해 가고 예.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 세수가 지금 생각보다 낮아지는데 이 지출을 유지한다면은 그럼 60% 금방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은 재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좀 여쭤봤는데 예. 지금 여기서 그 금액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이 뉴딜, 네. 환경,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인데요. 네. 뭐 일자리 창출 같은 그 예를 본다면은 뭐 이게 예산안이니까 뭐 제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그렇지만 뭐 노년 일자리가 만든다는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그 노년층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했지만 다 뭐 그 잡일들 그런 것밖에는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공공 만약 일자리들이. 예산이 깎이면은 이 일자리도 깎일 거다. 뭐 그렇게 지금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 노년층을 좀 고용하기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풀어주면은 네. 법과 규제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많이 돈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지금 이번에 강사님 한 분을 끊었어요.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셨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법이나 규제 쪽으로 이걸 접근하면은 이렇게 일자리 돈을 들여서 만들지 않아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데 네. 요게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은 뭐 그 뉴딜 쪽의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도적 접근을 지금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일단은 돈을 들여서 뭔가 좀 성취해 보자.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면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구조 조정 그 노동 개혁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 조정 노동 개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회적 피해가 클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돈을 별로 안 쓰고 지금 그때 써야 될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잘못하면은 그 지금 현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 미래에도. 그 성장률도 그냥 깎아먹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 뭐 정부에서 그런 추계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내다보고 계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가지고 이제 얼마 우리가 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놓는데 글쎄요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좀 낙관적인 상황에서의 이런 숫자라면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 로드맵 이런 것들도 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국가재정법에 정부는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하도록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요. 면밀히 따져 보면요, 한 두 번만 보면요, 이거 휴지구나. 지켜지지도 않고 그 과정 자체도 매우 그 정부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딱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네. 2021년에 보건복지 고용에 200조 썼어요. 올해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네네 들어가 있는 게. 네, 금년 예산, 그러니까 금년에 내년 예산이 네. 217조예요. 그러니까 17조 더 늘렸어요. 네. 그럼 뭔 이야기예요? 내년에는 고용, 보건, 복지에 돈을 엄청 쏟아 17조를 더 쓰는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일자리에 얼마를 쓰는가 봤더니 작년에 30.5조 쓰겠다고 했어요. 네. 작년에. 금년에 내년에 얼마 쓰겠냐? 31조예요. 네. 일자리 예산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요. 산업자원부, 중소벤처부, 에너지부 요 세 개 부처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28조 6천억이었어요. 네. 금년에 28조 6천억이에요. 똑같네요. 하나도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년에 돈을 많이 쓰겠다. 예? 금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50조 이상을 더 쓰겠다겠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산업자원부 가는 것도 아니고 중변부 가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부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간다? 보건복지 고용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는 돈은 작년 수준과 거의 똑같이 유사한, 잡아놓고 네. 그렇게 50조, 60조 늘어나는 돈 전부 보건복지 고용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고용은 뭐 지금 일자리 예산은 똑같으니까 결국은 복지 쪽에다가 이게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누가 봐도 이게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내년에 추경 또 할걸요? 추경을 하게 된다면 또 아마 다시 1, 2, 3월 대선 전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서둘러 핑계를 대면서 새로운 추경을 왜냐하면 금년에도 추경을 작년 12월부터 연 시작되자마자 뭐 시작을 했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매년 국회에서 확정되는 게 매년 12월 그리고 좀 뒤늦게 이제 확정이 되는 패턴을 매년 갖고 있는데 이제 사실 새해가 되자마자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또 다시 건전성에 대한 어떤 비판과 또 가계부채에 대한 또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들 아까 뭐 신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규모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건복지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년층에 또한 23조 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필요한 예산이지만 하필 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 아니냐라는 비판을 현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제가 경제학자로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저희 경제학 자체도 옛날부터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식으로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이 경제란 것이 정치랑 사실 밀접한 맞물려 연관이 가지 있죠,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예. 저희들이 의회 민주주의 하면은 그 우리들의 대표가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겠냐. 사실 그 이전에 전제군주들이 쓸 때는 그거 너를 위해서 쓰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냐 그래가지고 대표 없이는 세금 안 내겠다 그랬는데 이제 대표들을 뽑아놨거든요. 그렇죠. 대표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 네. 다들 알다시피 일자리란 것이 물론 먹거리도 되지만 뭐 젊은 사람들 경우에 앞으로 쭉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 그렇죠.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쭉 거기서 소득을 또 커가면서 얻을 거고요. 자기가 그 인생 살면서 뭔가를 하고 가정도 만들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생애 계획이 주기를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간이 될 수 있는 예, 게 예, 일자리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뭐 매번 20만 원씩 해서 매달 준다. 그게 자기 창출이 별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그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그 주류 경제학에 아주 대부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프리드만 교수가 기본소득을 상당히 지지한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는 100만 원씩 현찰로 줘라. 대신에 여태까지 나눠주고 있는 100몇 가지 복지제도 다 없애라. 왜 그러느냐? 복지제도는 각자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다 정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 주고 나서 하면은 자기가 가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일을 할 것 아니냐. 다 좋은데 다들 프리드만처럼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일자리 예산이란 것이 나눠주는 거 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발현을 하고 자기 성취를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 예산은 이거 사실 어떤 상황, 어떤 시장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매겨주면은
나중에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숫자 자체를 보시면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하고 뭐 같이 해서 젊은이를 고용을 하면은 지원을 줘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네. 일단 처음에 들으면 그렇다거든요. 이거 근데 이미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주는 동안만 서로 고용하고 아. 그 다음에는 끝이 납니다. 오케이 끝나면 예. 그러니까 매년 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주는 동안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이런 거는 노동경제학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일자리 일자리를 늘렸다. 만들어내겠다. 그 거의 그 거짓말 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청년들을 위한 뭐 대책, 일자리 대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말은 좋은데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을 조금 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고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뭐 어차피 지금 뭐 월별 20만 원 월세 지원금 준다. 저축하면은 120원은 지원해 준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좋은 일자리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일자리를 그런데- 통해서 소득이 또 창출될 그런데 거니까.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돈을 조금씩 주면서라도 뭐 좋게 생각하면은 달래기 그 정도 그 상황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달래겠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런 가정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신 교수님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자리 예산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사실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해줘서 뭔가 거기서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고리를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산업자원부나 중소벤처부나 기업에 과학기술부나 농림수산부의 지원이 더 가야 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말은 일자리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정부가 나눠주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목을 매게끔 지금 사실상 타성이 젖게끔 하는 그런 매우 나쁜 저는 그런 거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한테 이번에 뭐 23조 5천억이던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게요.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한 10조 정도를 그 교육 부분에서 더 주는 건데 그거를 보니까 요게 또 뭐냐 하면요. 이게 10구간으로 나누잖아요. 네. 잘 사는 걸 10, 제일 네. 못 사는 사람 일, 1로 나누면 5, 6구간이면은 중간쯤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분들한테는 원래 1년에 368만 원 주던 거를 22만 원인가요? 더 늘려서 390만 원으로 늘렸어요. 318만 원을요. 368만 원을 390만 원으로 원을. 네. 한 22만 원 늘렸어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잘 사는 분은 7, 8구간은 네. 200 몇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대폭 늘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는 거예요. 더 잘 사는 사람한테 그렇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청년들한테 더 몰아줘야 줘야 되는데 되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거의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부자를 순서대로 놓으면 저는 뭐 한 5분위 아래는 저는 장학금을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공부할 수 있는 이게 여건을 줘야죠. 6분위, 7분위, 8분위까지 가면 대한민국의 상위 80%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1년에 35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이다. 즉, 그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을 하는 분들은 네. 도대체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도대체 저는 합리적으로 상상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 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만 더 지적하면 예. 이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주거 취약층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씩 준다. 아, 네. 이 예산 그죠? 네, 네. 그랬더니 막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죠. 첫째, 뭐 평생 월세만 살라는 거야? 그거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월세 지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3, 40대는 왜 안 주는데? 왜 청년만 사람이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일거수를 하면 그게 전부 국민들한테 이게 합리적으로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공정성에도 어긋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매우 지금 당황해 있다. 저는 그것의 반증이라고 봐요. 글쎄요. 사실 저희가 청년들 지원을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긴 했지만 이런 식의 지원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의문과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재정들이 많이 늘어났고 재정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표로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세 부담률인데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지금 내년에는 사상 최고인 20.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00조라는 초슈퍼 예산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세수가 필요했을 거고 그만큼 세수 전망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이제 조세 부담률도 국민들마다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 우리 주머니에 남는 돈은 적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또 우리 정부가 겨냥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딘지가 사실 혼동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할 수 그런 있죠. 식의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벌고 또 모으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만들어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네. 이거 전형적으로 어떤 그 계획경제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 줄 땐 좋아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막상 그 모든 걸 그 위에서 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위에는 본인들은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예. 사실 저희가 그 조라는 숫자가 요새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은데 조라는 돈이 공이 12개 있는 숫자입니다. 그거 세려면 처음부터 다 일시백 천만을 엄청 그렇죠. 오래 세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100만 명한테 얼마씩 줄 수가 있냐? 100만 명은 공이 6개거든요. 네네. 1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면 1조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100조를 썼다. 네. 100만 명한테 1억씩 준 거예요. 이제 커지죠. 그렇죠? 그렇네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사실 100조가. 근데 지금 이 600 조잖아요, 내년에 지금. 적자 자체가 100조거든요. 적자가 예.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5천만이 200만 원씩 그냥 시작할 받아갈 수 때 있는. 이미 내고 하는 건데 받을 때 과연 이만큼 받느냐? 아까 이미 신세전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죠. 계산 예. 다 보여주셨지만 문제는 이게 돌아서 들어올 때는 그만큼도 안 들어와요. 저희들이 경제학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것이 세금은 사실상 시장의 가격을 왜곡을 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시간에 10,000원씩 받는다 그러면 10시간 일하려 그러는데 네. 그런데 5,000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5시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금이 10,000원인데 거기서 나라가 5,000원만큼 세금으로 뛰어가겠다 그러면 나는 10시간 일하려고 했다가 이제 5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기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세금 그렇게 걷어갔기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써도 괜찮은데 그걸 그냥 소고기 사 먹는데 다 써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 조세 부담률 20.7%면은 뭐 어떤 분들은 외국 봐라 뭐 그럼 외국 그 나라 얘기할 때마다 그 나라 같이 똑같이 돼야 되느냐 이야기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면 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세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을
벌 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건 과징금이라든지 적어도 잘못한 벌금, 일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로, 벌금이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네.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세금은 가능하면은 작게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세금을 물리는 순간 이미 왜곡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조세 부담률을 20.7%까지 올려버린다면 우리들 그 버는 것 중에서 한 5분의 1은 일단 세금 내고 세금을 시작을 내라는 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겠죠. 네. 여러분들 저기 매달 받는 돈에서 20%씩 그냥 까간다 저 나라에서 뛰어간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할 생각은 나겠습니까? 10,000원에서 8,000원밖에 안 갖고 온다면은 그렇죠. 세금을 잘 걷어갔으면 그것 자체가 경기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 원래대로 일할 만큼 일하면서 그걸 가져간다면 그래도 또 받아들일 만한데 네네. 그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유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동력을 잃게 한다는 이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씩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또 일해봤자 얼마 못 받으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코로나 때 그 실업수당을 너무 주다 보니까 네. 일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그거 없애야 되는 일하는 얘기거든요. 것보다 실업성이 더 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일을 예, 구직 활동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세 부담을 이렇게 높이면서 지출을 하는 것이 양쪽으로 그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민 부담률은 이제 세금에다가 뭐 국민연금 같은 그런 준조세. 네, 준조세 성격의 지출까지 포함한 것을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처분 소득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또 30%까지 육박하는 상황으로 전망 추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소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돌리는 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 저도 이 교수님하고 동의하긴 하지만은 일단 거기서 조금 좀 떠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비교적 낮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비교를 하면서. 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면서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선택할 있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적게 내고 적게 받든지 많이 내고 많이 받든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 선택이 지금 제대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하고 많이 정치적 내고 적게 그냥 받으면 뭐 어떡하죠? 편의성을 따라서 네. 그냥 지금 일단은 적게 내고 많이 받자. 네. 이렇게 가지고선 지금 이게 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적게 내고 적게 갈 거냐, 받을 거냐, 많이 내고 많이 받을 거냐 그 선택을 곧 해야 된다. 그렇게 첫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 국민 부담률, 그 조세 부담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구들 중에서 한 50%가 소득세를 안 냅니다. 네네. 그런데 돈은 받아요. 물론 그렇게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 대부분이 좀 빈곤층, 가난한 층이니까 뭐 그리고 또 뭐 부가가치세, 물건 살 때 그런 세금 안 내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래도 소득세를 안 내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사회적 어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징적이라도 아주 그냥 낮은 소득세라도 일단 소득세 매겨야 된다. 내는 층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 숫자를 본다면 국민 부담률이나 조세 부담률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소득세를 내는 가구들의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은 요거는 큰 사회적 마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조금 좀 관계가 좀 떨어진 거지만 아까 신 교수님이 얘기한 걸 조금 좀 더 얘기한다면은 이번에 좀 예산 좀 들춰봤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지원한다는 내년 예산이 한 3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금년 지금 부족하다고 막 야단하는 네. 추경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본 예산과 추경 작지 예산에 그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추경 예산과 거의 뭐 비슷하거나 나보다 낮은 수준의 네.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는 참 소상공인들이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 교수님 앞서 맨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지금 국민 개개인에 대한 어떤 호주머니 문제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네. 20년에 비해서 21년 내가 저 2년만 비교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때만 이야기하냐 전반적으로 보자고 내 이야기할 것 같아서 박근혜 4년 동안 얼마를 썼냐 하면 연평균 327조 썼어요. 327조요. 네, 박근혜 초기 4년 동안. 문재인 초기 4년 동안 440조 썼어요.
얼마를 더 썼냐? 120조 114조를 더 썼어요. 114조를 2천만 가구로 딱 나누니까 한 가구당 월 47만 원을 어치를 더 썼어요. 돈을 정부가. 근데 4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그 이전 소득이 얼마가 늘었냐면 327조를 쓰고 7만 6천 원 늘었어요. 네. 집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네. 문재인 정부는 31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때에 비해서 문재인 때 얼마 늘었냐고 하니까 24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네요. 돈을 얼마를 더 썼다고요? 가구당 47만 원을 더 쓰고 가구에 주머니에 돌아간 들어오는 돈은 24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더해졌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질문은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갔는가?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쭉 그 이전 소득의 그 소득 분위별로 이전 소득이 어떻게 뿌려지는가를 봤더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이전이 되었어요. 이전 소득이랑은 사실 어떻게 복지의 개념 중에 하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학자의 어려운,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귀한 돈을 줘도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그냥 비 오듯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이 오버랩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년에 가구당 한 달에 47만 원을 더 썼는데 정부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23만 원밖에 더 안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돈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들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의 숫자라는 평균치다. 거죠. 네,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가계도면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좀- 그 숫자가 나와요. 네네. 그런데 5분위하고 저 1분위하고 차이가 한 10%밖에 안 돼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족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돌아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오늘 토론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